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의사의 정책 참여 누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린 다음에 뒷부분에서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저도 퀴즈네요. 이분들은 누구인가? 저는 이제 상관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정책학자들의 문제, 그리고 의료 정책의 정치 사회적 환경, 그리고 소위 필수 의료 파탄의 원인 진단, 그리고 의료계의 정책 참여 어떻게 하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히솔름, 칸다우, 말러. 아실까요? 잘 모르겠죠, 아직은. 두 번째. 이제 좀 알 것 같죠? 이종옥 박사님이 있으시네요. WHO 사무총장을 하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 나카지마, 브룬탈, 다 이제 그 WHO 역대 사무총장님들이시죠. 최근에 이제 마가렛 찬에서 지금 맨 오른쪽이 현직 WHO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보시면은 현재의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역대 WHO 사무총장은 모두 의사였습니다. 근데 사실 WHO 사무총장이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임무를 맡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역대 WHO 사무총장은 의사가 맡았을까? 거의 의사가 맡았을까? 이런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의사 출신 공무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서로 이제 공감한 부분은 뭐냐면 의사라는 자격만으로 의료정책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의사라는 자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행정 분야에서 훈련을 받으면 상당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종옥 박사님도 그렇지만 의과대학을 나오셨지만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백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공중보건 사업들을 열심히 하셨죠. 그러니까 의사라는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해서 의료행정을 많이 해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인가 이런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일본인 분들이 콘도, 후지와라 이런 분인데 뭐 하신 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식약처에 해당하는 조직입니다. 일본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조직인데 일본 의약품 의료기 종합기구고 후생성 산하죠. 이게 이제 미국하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식약청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이제 복지부로부터 분리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되면서 식약처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에서는 후생성 산하기관인데 그전에도 물론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을 종합하여 2004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자료가 잘 안 나오고요. 2008년부터 무려 2018년까지 거의 11년 동안 타치야 콘도라는 분이 우리로 따지면 식약청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분은 신경외과 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로서전이죠. 그 다음에 2019년부터 현재니까 어떻게 됐는데요. 후지와라 분은 종양내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약청장들은 역대로 의사들이 맡았던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미국의 역대 식약청장, 역대 아주 옛날 거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고요. 2009년도부터 보면요.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내과 의사, 2016년부터 17년까지 심장내과, 카디올로지스트, 또 17년부터 19년 내과 의사, 19년에서 21년까지 종양내과 의사, 현재는 또 외과 의사가 미국 식약청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누가 맡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약을 하자면요. 제가 이제 영국 얘기는 따로 안 적었는데 2009년 이후 미국의 식약청장은 모두 의사였고 2008년 이후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의 장 역시 또 모두 의사였고
제가 영국을 좀 찾아봤더니 2019년 이후에 거기는 의약품 의료제품 규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장중 3명이 2명이 의사였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세 나라에서 놀랍게도 약사가 위 기관의 장을 맡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 역대 식약청장이나 식약청자 중 의사는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약사는 상당히 많았죠. 또 개국약사 출신도 식약청장을 맡은 적 있죠. 4대 식약청장 유영진이라는 분은 약국을 하시던 분인데, 물론 이제 약사의 간부를 맡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식약청장이 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을 던져봅니다. 미국, 일본, 영국은 과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행정을 한 거냐, 아니면 정치적 행정을 한 거냐. 근데 이제 제가 또 찾아보니까 2001년부터 19년까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이 1위가 이제 미국이에요. 76개. 2위가 일본. 영국이 이제 3위가 영국입니다. 물론 이제 2019년 이전에는 독일이나 프랑스도 많이 있었는데 2001년도부터는 이제 일본이 상당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질병관리청장은 의사가 맡으니 식약처장은 약사가 맡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평등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전문성이라기보다 정치가 나와바리를 만드는 사회라는 겁니다. 제가 약사가 식약처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의사는 식약처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성이 아닌 정치에 기반한 현상입니다.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은 의사들이 다 식약처장을 맡고 있느냐? 그것은 약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적 물질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 그것을 환자한테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약을 직접 쓰는 의사들이 특히 또 약을 개발하시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식약처장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 전문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의사들이 정치마저 실패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하나의 이제 사례를 보고서도. 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SNS에서 이제 흥미롭게 봤던 이제 그 대화가 있었는데요. 김현철 교수라고 이제 홍콩인가 어디 있다가 연대 이제 예방학교실로 오신 제 후배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연대 후배기도 한데 예방의학을 하신 건 아니고 의대를 졸업하고 경제학을 하셨죠. 경제학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에 오셨는데 이제 임상의사들이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환자도 안 보는 경제학자가 어떻게 의료 정책을 논하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김현철 교수가 이제 답변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와 정책은 전혀 다른 영역이고 현장의 경험은 정책의 출발점인데 각자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편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계와 인과 분석이 필요하고 과학적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책임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책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이제 제가 짧게 요약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들은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틀린 얘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임상 선생님들이 불만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행정고시 출신들은 의료 정책을 더 못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상의사가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의사가 못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의사가 행정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걸 뭐 자기가 다 또 진료라고 하느니까 정책이라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다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의료 현장을 이게 행정고시 출신 나는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의료 정책을 균형 있게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에 있냐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겁니다. 이렇게 의사든 의사가 아니든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듣고 그런 의견을 종합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만 이제 김현철 교수가 약간 다른 견해는 김 교수는
통계와 인과 분석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고려하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정책이라는 것이 권리와 책임, 의무를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의 의료제도를 장단 취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언론이나 학자들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싹 보고 가면 굉장한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과연 정책학자들은 제가 위에 말한 대로 그렇게 했을까? 정부는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4년도 한겨레 신문 사설인데요. 우리 의료체계 미국 아닌 영국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가 문제가 많다니까 어느 나라가 좋은 의료체계냐, 그러면서 이제 영국으로 가야 된다. 이 이면에는 미국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미국은 나쁜 의료, 영국은 좋은 의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옛날에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 보건의료 분야의 학자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영국의 의사는 사실상 공무원이나 다름이 없다. 또 대부분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다. 또 조병희 교수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영화되어 있어 국가가 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의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영향력이 상당히 큰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가 공무원처럼 공무원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약간 일 안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자기 수입에 지장이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야, 의사가 하는 일은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제로 공무원 취급해도 돼. 유한기간 강제 지정대 같은 문제 없어.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두 번째 취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게 사실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저는 이제 의료정책을 전공했고 예방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 국가의 개입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필요한 거죠.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 한계는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학자들이 야, 영국은 사회주의 의료에 가까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영국의 의사들은 공무원 하기 싫어도 강제로 하라면 하나.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영국에서 의료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는 무엇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 영국, 독일, 이런 미국의 의료 체계를 비교했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당시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시장형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여기 보면 시장에 과잉이 있다. 김창흠 교수는 내용은 시장형인데 이윤을 이제 추구하는 사적 성격이 문제다. 반면에 우리 이상돈 의원도 하셨던 고려대학교, 이분은 이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사회국가적 의료체계다. 이렇게 이제 분리한 내용들이 있죠. 왜냐하면 의료제의 대부분은 민간 공급기구가 생산하지만 그 내용과 가격은 행정관리와 조정대리인 보험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조병희, 원래 이분은 이제 사회학, 보건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영국 의료체계는 국가 모형이다. 그래 놓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모든 의료기관을 국영화했다. 생산을 국가가 기획하고 의료체계 전체를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을 의료체계에 구현한 사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 학자들은 자기 의료체계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병희 교수의 설명은 밀턴 레머라고 유명한 의료정책학자인데 영국이 아닌 소련을 설명하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소련. 그래서요, 오히려 밀턴 레머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재원을 마련해서 가능한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 체계다. 전체를 국영화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그 메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셔널 서비스, 영국의 이제 의료보장 제도죠. 이 해설은 이 제도가 영국의 유일한 의료 체계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다. 내셔널 서비스는 설립될 때부터 공공 민간의 유대가 있었는데 GP는 공무원이 아니라 독립적 계약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다. 전문의들은 내셔널 서비스 진료하고 프라이빗 케어를 동시에 자기 오프 시간에 프라이빗 케어 진료를 한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내가
내셔널 서비스에서 진료를 받을지 프라이빗 케어에서 진료받을지 모두 자기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BBC에서 2015년도에 다큐멘터리를 낸 건데요. 영국 런던에 할리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인데요. 영국의 프라이빗 호스피탈, 프라이빗 클리닉이 몰려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분이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유방암에 걸렸어. 유방암에 걸렸는데 내셔널 서비스에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할리 스트리트에 와서 진료를 받는 내용이었어요. 돈은 누가 내죠? 부모님이 좀 돈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료를 받는. 그래서 영국이라는 사회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내셔널 서비스 진료받고 싶고 아니면 프라이빗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제 GP, 영국의 GP가 다양한 법적 형태에서 일하는데요. GP들이 모여서 일을 해.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모여서 그냥 파트너로 이렇게 싱글 엔터티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면은 컴퍼니 리미티드 바이 쉐어 주식회사 같은 걸 만들기도 합니다. GP가 더 나아가서 요거는 제가 보니까 뭐 보증 제한이라 그러거든요. 자기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법적 구조도 있고요. 리미티드 라이 이건 유한회사 같은 책임을 내가 자기가 투자한 거로만 지겠다는 그런 형태로도 GP가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소셜 우리로 따지면 사회적 기업 이런 형태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만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사회는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기가 내셔널 서비스하고 내셔널 서비스에 요구하는 진료를 주면 되는데 그 제공하는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전혀 반대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계약이 지배하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의료체계를 양극단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미국에 가까운 것으로 설정하는 이 해석은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라는 커다란 비교이트를 간과하고 있다. 저는 이게 수도 퀘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나라의 의료체계를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나라별로 다 다르잖아요. 나라별로 다 양사 대통령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의 골격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 선거권 같은 게 공통의 골격일 겁니다. 그러면 의료체계도 나라별로 다른데 공통의 결국은 뭐냐? 제가 보기엔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병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모든 걸 공적 재원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 개인의 선택권도 있고 또 의사를 강제로 사회보험에 동원하지도 않죠. 의사도 국민인데 강제로 동원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자기 쉬는 시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걸 허용합니다. 이걸 Physician Dual Practice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국이 여기 있죠? 이 빨간색이 Physician Dual Practice를 인정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의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 영국이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고 그래서 한국은 영국으로 가는 게 의료개혁이다. 옛날에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유튜브라든지 또 이게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영국에 가서 사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유튜브에서 야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외국의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와 한국이 이래? 이런 거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영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줄어들었죠. 근데 이런 의료체계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북한은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북한은 영국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있죠. 북한의 의료체계와 영국의 의료체계가 비슷한 걸까?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료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영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 같은 의료체계하고 서구의 의료체계 중간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평등, 보장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선택의 자유, 의학 발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성을 좀 높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대가로서 자유를 훼손해서 일로 갈 거냐 아니면 자유도 보장하면서 일로 갈 거냐 그런 이제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서구의 의료체계는 조금씩 좀 다른 거죠. 오히려 독일이 영국과 미국의 중간 정도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의료정책학자들이 다른 나라의 의료제들을 장단치사했다.
주로 보건경제학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책이 보편적 틀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또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가 뭔지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아까 영국 얘기를 나왔는데 결국에 영국의 의료체계는 내셔널 서비스하고 프라이빗 헬스가 병존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내셔널 서비스 이코르 영국 의료체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료기관은 국영화되어 있고 의사는 공무원이라고 전달이 되는데 이러한 착각이 우리나라 의료법무 정책에서 국가가 민간 의료인 민간 의료기관을 강제로 취급해도 된다는 관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문홍용 교수는 보건정책, 의료정책의 아주 원로 교수입니다. 정년 퇴임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이분이 쓴 한국의료보험론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보험 내지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법적 강제화하는 사회정책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성격상 국가는 공권력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강제할 수 있고 요양기관 치료를 강제화할 수 있다. 공법상의 특수관계로 보아 사회보험적 정책의 모든 내용은 의료기관의 자율성보다 선행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헌법재판소 2002년도에 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헌법소송을 진행하면서 찾아보는 거죠. 찾아봤더니 가입자, 그러니까 국민을 강제 가입시키는 건 맞아. 그런데 이 사회보험을 취하는 다른 나라에서 보험의를 강제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연구 강사 시절이었는데 이 소송에서 영국 의료의 계약적 성격에 대한 소송 자료를 변호사들한테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실관계를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아까 문홍용 교수의 견해처럼 사회보험은 강제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논리를 했겠죠. 하지만은 다른 나라 보니까 아니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궁색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의료정책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보면요. 매년 우리가 OECD에서 보건통계를 발표하죠. 2022년도 보건통계를 갖다가 이제 소개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복지부 2020년 보도자료입니다. 임상의사수 2020년도 기준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그래서 보면 한국이 2.5, 일본이 2.6, 미국이 2.6. 뭐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2023년도 정부에서 이제 의대 증원하겠다 이런 보도자료하면서 OECD 보건통계를 갖다 이제 소개하는데 그 점은 회피 가능성 사망률, 한국 옆에 항상 일본이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 한국 옆에 일본이 있죠. 그런데 임상의사수 2020년 일본이 없어졌어. 일본이 없어졌어. 보면 독일, 프랑스, 호주, 한국, 미국 이렇게 해버렸어. 여기는 일본이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일본을 옆에 놓으면 일본, 한국, 미국이 다 2.6, 2.5니까 좀 그랬나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건복지부가 일본의 사례를 처음에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하고 합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장관이 이제 일본을 찾아가서 야, 일본 의사는 반대 안 했대.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집단행동 안 했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교수들이 얘기를 하죠. 오히려 의사협회가 찬성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론이 도배를 하는 거죠. 언론이 야, 집단행동 없다. 뭐 왜 이래? 한국 의사들만 왜 이래? 미국에서는 집단행동 없어. 야, 이게 뭐 희소같이 고소하려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장부승 교수님이시죠. 장부승 교수님이 일본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니까 야, 그런 거 아니다. 일본에서 말이야.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의사결정에서 의사들 무시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랑 달라. 의대 정원 중에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 문제에서 이걸 배제한 거야.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요. 일본은 점진적 증원을 했어. 조금씩 증원했고 최대 맥시멈 많이 증원했던 애가 8.9%였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67%를 증원한 거야.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거죠. 일본 의사수급 분과회가 20명 중에 14명이 의사일 정도로 의사들의 참여를 중시했죠.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실 증원 규모도 저도 그 이제 의료연합체 있었는데 논의를 전혀 안 했거든요. 논의했다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들을 불통이라고 낙인을 찍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의사수급추계위원회가 일본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어떤 산식을 만들고 다만 그 변수를 이해하는 전문가 의사를 참여시켜 정치 문제화를 배제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의사인력 측에서 오히려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진료 현장의 변수를 이해하는 의사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죠, 지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정책의 정치환경적 보면요. 이게 놀라운 건데요. 2021년도 흉부외과 학회에서 한국은 재고 처리장, 언제까지 환자 심장에 두 모델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무슨 얘기냐면 체외순환형 카테터, 인공파 이런 것들이 보험가가 너무 낮아서 이 재료회사들이 최신 제품을 한국에 들여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 모델의 재고 처리야. 그래서 멀게는 수십 년 전 제품이 지금도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당시 이준규 보건급여과장이 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인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 영상의학과 교수님이신데요. CT가 다양한데 우리나라가 CT가 얼핏 보면 많아. 무지 많은데 최근에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포토 카운팅 CT라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2021년에 상용화돼서 이미 미국, 유럽에 수백 대가 있고 일본에도 20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2025년에 단 한 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없냐? 가격이 3배인데 수가는 동일하게 받아야 돼. 그럼 누가 이런 걸 구입하겠냐는 겁니다. 최근에 베링거 인게라의 독일의 이제 사장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야, 우리나라 오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신약이 우리나라에 잘 도입이 안 되는데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의료 전달 체계하고 문제가 있고 제한적인 단일 지불자 보험 구조가 문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독일은 1, 2, 3차 의료를 단계 거쳐보면 1차 의료가 민간화되어 있어 종합병원에 대한 접근이 한국보다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차 의료가 민간화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 한국과 다른 문제의식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 우려 체계는 사실 사법부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이 요양기관 강제 지정돼 시작되는 중증적 법적 기준을 헌법재판소 사법부가 이제 정당화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 이런 겁니다. 야, 보니까 말이야. 야, 우리 민간 의료기관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어쩔 수 없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2000년도에 정부 예산이 92.7조 원인데 공공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병상은 15.5%였어요. 그런데 이 11년이 들어서 예산은 558조로 늘어나는데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9.6%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우리나라의 공공병상이 적은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공의료는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야, 저기다 그냥 맡겨버리면 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헌재의 결정이 공공의료의 발전을 저해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비급여 불법화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형수술을 보면요. 성형수술은 의료법에 따라 하는 행위죠. 그런데 성형수술은 이제 급여를 해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비용 효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의료법이 불법 의료행위하고 이제 합법 의료행위를 구분한 다음에 건강보험법이 비용 효과성을 기준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이게 이제 합당한 이제 법 체계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의료법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건강보험법에서 급여를 하고 법정 비급여를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형수술 이런 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불법 의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걸 정당화한 게 사법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거티브, 포지티브 리스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는 법정 비급여를 제외하고 이게 또 희한한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에서 의료행위, 의료치료제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쓰는데 약은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약은 이미 비급여 문제가 발생 안 해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약은 보험에서 급여를 안 하면 자기가 돈 내고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료행위나 치료재료는 다 급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상 급여가 되지 않는 의료행위 치료재료가 많아지고 그래서 아까 심장혈관외과에서 재료를 못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비급여라고 불법 의료행위가 되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일본의 혼합진료를 금지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는 우리나라처럼 비급여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여에 비급여가 개입되면 모두 비급여, 모두 프라이빗 케어라 해라. 모두 프라이빗 케어 이런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말하는 게 여기 보면 강윤구란 분인데 이분이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심평원장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정년퇴임하시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를 가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자기가 보니까 포지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비급여가 가능해. 내가 돈 내고 먹을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말이야 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 안 되겠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임의비급여를 불법한 게 여러 판결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 백혈병 임의비급여 판결이란 건데 여기 보면요 비급여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도 불법이란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다만 이 백혈병 임의비급여 판결에서 약간의 예외를 얻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판결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사법부가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강압적 해결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부역과 같이 백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하는 제도가 있었죠. 지금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양계약 강제 지정되는 노동력은 물론 재산권도 강제로 징발하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아까 헌법재판소에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제도는 안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임의비급여 불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법조인들 중에 또 법학하신 분 중에 의료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료계약과 변호인 서임계약을 보면요. 이게 이제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위임계약이라 그러죠. 우리가 변호사 선임계약이나 의료계약은 다 위임계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패소했다고 변호사한테 책임을 질 수 없죠. 치료 실패했다고 의사한테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의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서요. 의료와 법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의료 사실 별 얘기 없습니다.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이렇게 돼 있고요. 법조에 관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다. 뭐 신속한 재판,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배상, 법에 관한 얘기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규제로 따지자면 변호인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호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야, 우린 이런 거 있어. 너네도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가 환자 치료에 성공했다고 성공보수를 받나요? 안 받죠. 그래서 야, 변호사도 성공보수 금지해요. 이제 대법원에서 형사 쪽은 무효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사는 유지가 되고 있죠. 하지만 독일, 프랑스는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 수임계약을 거부하면 처벌하고 위임계약 비용도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까요? 맞아. 의료계에 저런 규제가 있으니 우리 법적에도 저런 규제라는 게 맞아. 이럴까요? 절대로 이렇게 안 하죠. 제가 보기엔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우리 사회에 법적 카르텔이 훨씬 문제라고 생각이 했는데 법조인은 오히려 이런 중층적 규제는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의사가 카르텔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전공의들이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도 무감각하고 밤새워 진료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이 대학병원에서 손쉽게 치료받았다며 고마워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죠. 그냥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 자신과 가족이 대학병원에서 빨리 진료받지 못한다고 분노할 뿐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제 법조인들, 법학자들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자, 소위 필수의료 파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정부는요,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시장 실패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시장 실패. 야, 중증 응급의료는 시장 실패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필수의료 패키지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시장 실패 영역에 돈을 투여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야, 불공정 의료 생태계가 있어. 필수, 비필수, 실손보험 이런 것 때문에 불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 실패가 아니고 이 시장 실패란 결국 의사의 이기심 때문에 필수의료에 파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세련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거로 가게 되면 야, 비급여가 문제야. 실손보험이 문제야. 거기를 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간이식을 하다 미국에 간이식을 하러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사시는
권준혁 교수는 우리나라 간식 비용이 미국의 16분의 1이라는 겁니다. 16분의 1. 이게 자유방임 시장에서 나온 건 아니죠. 원래 시장 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건보수가는 정부가 결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여태까지 이 필수 의료 영역에 보상은 적게 들어가고 위험만 큰 거를 방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를 비교해보면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생명이 소중하다고 의료 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재정을 통해서 가난한 국민을 도와준 거죠. 그럼 반면에 우리는 야, 생명이 소중해. 의료 서비스 싸게 만들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은 박리담의 비급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은 너무 힘들고 전공의는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법 위험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못하겠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정책을 평가해 보자면 내용적으로 보면요. 값싼 인력을 원하는 다수의 전공의를 원하는 병원계에 이해하고 보험료 지급을 줄이고자 하는 실손보험업계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정책인 겁니다. 어느 변호사가 이 오승준 변호사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야 이렇게 찾아봐. 비급여 진료가 문제래. 그래서 야 이게 국민건강보험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손보험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이익을 보는 거야? 환자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이익을 보는 거 아닌가? 자기는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료계의 정책 참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건데요. 2024년 12월경에 의협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주영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의 한 구의사 회장님께서 이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자기가 지역에 국회의원을 만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만나주지 않는다. 의협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졌다. 의협이 문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주영 의원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역에서 지역구의사회를 이런 데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담당하고 설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의협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여러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지역의 의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역구 의사회에서 국회의원 이 의료 정책은 잘못된 거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의원을 설득하는 건 오히려 구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건데요. 현 상황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사회하고 언론은 의사들, 학생들, 전공의들이 잘못됐다 그래. 근데 학생들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의료 현실이 나타난 건지, 왜 필수의료 파탄이 발생한 건지, 도대체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점이 왜 이렇게 나타나 알고 싶은데 의대에서 배운 걸 뒤져봐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 의대 교육과정에서 의료정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건 예방의학, 제가 전공한 과목인데요. 예방의학 교과서에서는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가장 특징인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 대해서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비급여 불법화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의사들이 인문학을 배웠다 그러는데요. 인문학이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지만 사실 인문학의 핵심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라면 의사로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 거지,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걸 알려주는 게 의료 분야의 인문학인 겁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서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답답하죠. 전공의들이 답답한 겁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계 내부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핵심적 문제점이 뭔가? 민영화가 문제, 정말 민영화가 문제인가? 비급여가 문제라는데 비급여가 문제인가?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논리, 핵심적 규제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컨센서스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점을 명확히 세우고 그걸 의료계가 공유하고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 핵심적 논리는 의사들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의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리고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제 동기들이 이제 얼마 전에 모였는데 하는 얘기들이 야, 우리 늙어가는데 바이탈 의사 없어져서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애들 지금 젊은 애들 그런 거 안 해.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니 나이 든 사람만 해. 이제 없어지는데 어떡하냐. 의사들도 겪는 문제거든요. 우리 국민들 겪게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료비, 우리 모두의 문제죠. 연금개혁. 젊은 세대의 그 큰 문제인 겁니다. 국민의료비 증가가 국민 모두의 문제고 젊은 세대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공감대를 갖고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아까 제가 흉부외과 얘기를 했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결국 의료의 질, 훼손이 되는 겁니다. 관료주의가 결국 가는 방법은 어떤 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집을 갖다가 국가가 공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똑같이 공급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의료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정치 권력, 관료, 언론, 학계, 시민단체, 조직까지는 다시 이게 사실 다 적대적입니다. 의료계 의사들에 대해 적대적이고 또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전달하시는 게 많은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또 일부 우호적인 세력, 의료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죠. 결국 이 문제는 의료계 혼자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엔. 어렵지만 정치적인 연대, 학문적인 연대, 또 시민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